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한 권 합격 심화편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 한 권의 이론과 기출 문제를 어느 정도는 정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교재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고구려 관련해서 봤었는데 이제 고구려 다음에 백제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제. 백제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많이 출제가 됩니다. 왜냐면 고구려 유적지는 지금 대한민국 쪽에 거의 없죠. 뭐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주로 이제 수도 역할을 했던 데도 지금 다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 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적지가 남한에 많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다만 백제는 지금 대한민국 영토 안에 대체로 영토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도로 있었던 장소들이 대한민국 쪽에 전부 다 위치를 하다 보니까 유적지를 전부 부유를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백제 유적지가 조금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걸로 백제의 수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백제도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건국했던 시기하고 발전하는 과정, 그리고 망국에 이르는 멸망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순차적으로 보겠습니다. 백제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고구려하고 연결성이 하나 나오는데, 자, 건국 얘기를 보면 아마 우리가 다 한 번쯤은 들어봤던 얘기인데 온조 얘기가 나와요. 고구려 계통의 온조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배우는 그 건국신화 얘기 같은 거 보면 고구려 주몽이 있어요. 주몽이 있고 뭐 친아들은 아니었다고 보고 있지만 주몽의 아들 중에 하나가 온조라고 돼 있고 여기에 플러스로 그 온조의 형으로 비류라는 사람이 또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 여기 2명 말고도 아들이 하나 더 있죠. 나중에 고구려 왕으로 등극을 하는, 이 주몽 다음에 왕으로 등극을 하는 거는 유리라고 하는 일종의 온조나 비류하고는 어머니가 다르지 않았나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유리왕이 있고, 이 두 아들은 결국에는 어머니랑 같이 고구려에서 떨어져 나와서 새로운 나라를 개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 개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고구려에 살았던 사람들이 뭐 어머니가 이제 소선호잖아요. 소선호하고 온조 비류를 따라서 고구려에서 뚝 떨어져 내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원래는 고구려 사람들인데 고구려 문화의 일부를 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정착을 했다라고 봐야죠. 굉장히 멀리 내려왔어요. 멀리 내려와서 어디에다가 국가를 개국을 해야 이제 발전을 빠르게 할 수 있을까 이제 보다가 지금의 이제 한강 주변에 원래 있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여기에다가 도성을 만들고 백제가 건국이 됐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역사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백제라고 부르지는 않았고 이 온조가 여기에 정착을 했을 때 사실은 온조의 뒤에 이제 어머니 소선호가 좀 버티고 있었고, 이 소선호 집안이 사실은 고구려에서 주몽을 왕으로 만들어준 원래 그 지역의 세력가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소선호가 아래로 내려가겠다고 했을 때 이 소선호 집안을 모셨던 원래 가신 집안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가신 집안들이 한 10개 가문 정도가 모여서 같이 내려왔다고 돼 있고 개국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국가 이름은 십제라는 거였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 형하고는 의견을 좀 갈려서 비류는 한강 쪽에다가 개국은 하지 않고요. 미추홀이라는 장소에 가서 따로 나라를 꾸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뭐 오늘날의 인천이 아니냐. 그래서 인천의 남구가 현재 미추홀구라고 하는 걸로 행정구역 명칭까지 지금 바꿨었죠. 뭐 역사적으로 정확한 증거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추정상. 그래서 이제 두 나라가 이제 생겨서 나중에 비류의 나라가 망하면서 온조의 나라 쪽으로 통합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백제라고 국가 이름이 다시 한번 크게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초반 과정을 거쳐가지고 체계화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국가의 기틀을 올려놓는 임금들이 이제 슬슬 등장을 하는 거죠. 첫 번째로 이제 나오는 사람이 고이왕이에요. 뭔가 밑에 신하들의 레벨을 정리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고이왕입니다. 좌평제라고 하는 거하고 16관등제를 정리를 해가지고 체제 정비를 하죠. 날개 설명을 보면은 요 두 개가 어떤 시스템인지가 나와요. 신하들을 16개 레벨로 나누어 가지고 복식의 색깔도 다르게 하고 밑에 등급을 나눠 놓으면 이거 등급을 나누어 가지고 자 너는 얘보다 높은 사람이고 너는 낮은 사람이야. 이런 거를 지금 임금이 정하는 거니까 왕 밑으로 줄을 쫙 서는 거예요. 이것도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를 안정화시키는 시스템의 정비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고이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랑 같이 따가지고
머릿속에 연상을 하기를 신하들을 이렇게 차례차례 차곡차곡 줄 세우는 모습을 좀 연상을 해주세요. 그래서 고이고이 줄을 세웠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조금 외우기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고이왕이 체제를 정비합니다. 이 레벨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요때 고이왕 때 뭘 하냐면 그 원래 백제가 등장하기 이전에 백제가 원래 시작했었던 전라도하고 이 경기도 충청도 일대가 마한이라고 부르는 소국의 집합체였거든요. 거기에 이런 마한의 주머니 안에 쬐끄만 국가였어요. 여기에 백제도 굉장히 작은 국가였는데 여기 국가들을 전부 다 합치게 되면서 마한을 통합을 하는 게 나중에 백제가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통합하기 이전에 마한의 중심 반장 역할은 가장 커다란 국가였던 목지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목지국을 병합을 했다는 거예요. 목지국을 병합했다는 거는 다른 소국들에 대한 영향력을 한꺼번에 얻었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제가 마한에서 발군의 국가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성장을 좀 하고 있는 과정에서 최고 전성기가 누구 때 오느냐? 백제에는 근초고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요. 근초고왕.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겠죠. 자, 근초고왕 한번 보겠습니다. 정복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해요. 이 사람이 어떤 느낌이냐면 고구려에 뭐 광개토 대왕이 있다. 그러면 백제에는 근초고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초고왕이 등장을 하는 이 시점을 전성기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세기 구분으로 치면은 여기 연도에서 착안을 했을 때 이거 4세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왜 역사 공부할 때 뭐 4세기, 5세기, 6세기 전성기가 3국이 다 각각 다르잖아요. 사실 이거는 어떤 걸 보면 되냐면 몇 세기에 한강이 누구한테 들어가 있는지를 보면 이 한강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가 전성기다. 이게 약간 공식처럼 통용이 되는 건데 한강을 차지하는 게 단순하게 강을 얻는 게 아니고 그 강을 통해서 강의 물길이 연결되는 바다까지 길을 개척했다라고 보고 외부에서 발전된 문물을 제일 먼저 아무 방해도 없이 갖고 들어오려면 한강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백제는 한강에다가 개국을 해버린 케이스고 그래서 가장 먼저 전성기가 온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강을 고구려가 뺏었었고 마지막으로 신라가 가져갑니다. 최종적으로는 신라가 갖고 있기 때문에 신라가 최종적으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고 삼국 통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정복 활동하는 거를 보면 근초왕이 영토를 굉장히 넓혀 놓습니다. 마한의 전체 지역을 전부 다 먹어요. 그래서 전라도 지역을 다 차지를 하게 되고요. 이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을 합니다. 아마 백제 왕이 직접 나서서 고구려를 먼저 선제 공격했었던 유일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때 고구려 왕이었던 고국 원왕이 여기에서 전투 중에 전사를 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고구려 왕이 죽은 거예요. 백제는 더 기세가 등등했겠죠. 이때 백제는 상당히 글로벌하고 굉장히 내부적으로 결속을 많이 다지는 그런 시기였어요. 대외 교류도 되게 풍부하게 하고요. 중국 쪽의 동진이란 나라하고 교류를 또 하면서 그리고 요소나 산둥, 일본의 규슈까지 엄청나게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백제를 얘기할 때 한류의 원조다 이런 얘기를 막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전성기가 될 때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가장 잘 나갈 때 역사책을 작성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박사 고홍이라고 하는 똑똑한 사람을 시켜가지고 백제의 역사서인 서기라는 거를 근초고왕이 편찬을 하게 했다. 요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근초고왕 다음에 바로 이제 침류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자 동진이랑 교류하잖아요. 동진에서 스님이 옵니다. 인도 출신의 승려 마라난타가 와가지고 불교가 드디어 백제에 들어오게 되고요. 이거를 수용을 하고 국가의 종교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고대 국가가 되려면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불교를 받아들이고 이걸 국가가 공인을 해줘야 돼요. 그 단계를 지금 백제도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백제에 언제 위기가 오냐면 이제 4세기가 최고 전성기였다가 5세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여기에서 이 고구려도 지금 이 고국 원왕이 죽고 나서 소수리 왕이 나와서 이거 다 수습하고 그리고 나서 광개토 대왕이라는 엄청난 사람 등장하고 그 사람의 아들인 장수왕 때까지 연결돼가지고 굉장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게 고구려의 전성기라고 하는 거는 백제 위기입니다. 두 개가 동시에 두 나라가 전성기를 맞이하지는 않아요. 힘겨루기라고 하는 레벨의 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자 백제의 위기. 비유왕이라는 왕 때가 있어요. 이때 고구려 장수왕이 남쪽으로 가볼까 하면서 쭉쭉쭉 남쪽으로 내려올 때예요.
남진 정책이라고 하는 거 남쪽으로 진출하는 건데 그냥 우리 남쪽으로 갈 거야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국내성이라는 다소 백제에서 굉장히 먼 곳에 떨어진 곳에 고구려의 수도가 있다가 수도를 남쪽으로 옮기는 거죠. 평양으로 장수왕이 천도를 하는 거죠. 굉장히 가깝게 한반도 안으로 쑥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백제 입장에서는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금 당장 고구려 이길 수가 없는데 남쪽으로 지금 들어와 버리니까 그래서 밑에 옆에 있었던 신라하고 야 지금 고구려 막 내려오는데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지 않아? 하고 동맹을 맺어요. 신라하고 동맹을 체결하는 것을 이 글자를 하나씩 따가지고 나제 동맹이라고 합니다. 이 나제 동맹을 해서 둘이 잠깐 이제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로왕 때가 되면 아마 계로왕 들어본 적 있으시겠죠? 계로왕도 위에 고구려가 너무 신경 쓰여요. 너무 신경 쓰여.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중국의 북이라는 나라에다가 이 국서를 보내요. 군사를 좀 이제 빌려달라고 전송을 했는데 뭐 거기서 빌려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런 액션을 했다는 것 자체가 고구려 입장에서는 계로왕이 또 마음에 안 들겠죠. 그 외국에다가 군사를 요청한 거예요. 고구려를 깨부실 군사를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지만 거기서는 이거를 이제 들어주진 않았어요. 장수왕은 오랜 준비 끝에 계로왕이 머물고 있었던 한성을 공격을 하고요. 결국에 여기를 뺐습니다. 수도를 뺏기는 거예요. 이 고구려 최대, 백제 최대의 위기가 되겠고 장수왕이 공격해서 뺏겼다라고 하는 게 지금 한 문장으로 나와 있지만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했어요. 계로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정과 성향과 이런 걸 파악을 해서 그 바둑을 뭐 잘 두는 도림이라는 승려를 첩자로 보냈다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뭐 전래동화나 이런 설화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을 보내서 고구려의 동태, 그러니까 고구려 사람을 보내서 백제의 동태를 확인하고 이 백제의 뭔가 빈틈을 찾아낸 거는 맞다고 봐야죠. 그래서 계로왕 때 침략을 당하게 되고요. 고구려가 들어오게 되고 이걸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계로왕은 도망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잡혀가지고 결국에는 처형을 당하게 되고 여기서 계로왕이 죽는 거예요. 만약에 계로왕이 죽을 당시에 한성에 그 백제의 왕자라든지 후계자가 있었다면 백제 역사는 여기서 끝났겠죠. 근데 뭐 불행 중 다행인 건지 그 당시에 수도에 후계자는 머물고 있지를 않았어요. 바깥쪽에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나서는 당연히 한성으로 오면 안 되겠죠. 한성으로 오지 않고 그 아래쪽에 있는 웅진, 공주 지역으로 갑니다. 계로왕이 죽고 나서 한성이 완전히 함락이 되고 나서는 공주로 수도를 옮기는 것을 문주왕이 단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주로 이사를 간 거는 백제가 원해서 간 게 아니고 서울에 잘 살았던 좋은 집을 뺏기고 나서 허겁지겁 이사를 간 거예요. 당연히 공주, 웅진 이 지역의 영토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고 여기에 임금이 머물렀다는 웅진 성이나 이런 성터 같은 데 가보면 그렇게 넓지 않아요. 이거 임시로 이제 내려와서 살았던 거니까. 그리고 여기 있었던 시기 자체가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뭐 한 70년 정도?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집이 망했다고 마냥 계속 망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시 일으키려는 시도를 해야겠죠. 중흥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부흥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백제를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를 쓰죠. 임금들의 어떤 역할은 뭐냐면 이제 나에게 주어진 그런 롤이라는 건 뭐냐면 다시 백제의 전성기를 되찾는 거. 그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일단 동성왕 때 뭘 하냐면은 혼자서는 힘드니까 신라하고 또 이제 손을 잡는 거예요. 고구려 혼자 상대할 수 없으니까. 근데 동맹이 견고해지려면 자 우리 약속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피로 맺어지는 게 제일 확실하겠죠. 그래서 왕자 공주하고 결혼시키는 거예요.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결혼 동맹을 맺고 나제 동맹 이미 한번 맺었지만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왕이 신라 귀족의 딸을 부인으로 또 맞아들여가지고 결혼 동맹을 견고하게 맺습니다. 자, 이때쯤에 백제에서는 뛰어난 임금이 한 명 출연을 해요. 바로 무령왕인데 아마 여러분 공주 놀러 가보시면은 거의 모든 게 이 무령왕이랑 연결이 막 돼 있거든요. 무령왕 캐릭터, 무령왕 동상 막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무령왕이 다 쓰러져 죽어가던 백제에 아주 체계적으로 심폐소생을 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정부가 국가가 망해가지고 수도를 500년 수도를 버리고 공주로 지금 도망을 쳐왔으면 다른 지역에 있었던 백제의 국가들이나 백제의 왕족들이 혹은 귀족들
그 왕실을 되게 업신여기겠죠. 업신여기다기보다 별로 그렇게 신뢰를 갖지 않겠죠. 도망을 쳐서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다져 올리기 위해서 지방에 대한 어떤 지배권을 다시 넓히기 위해서 22담로라는 거를 두고 여기다가 내가 믿을 만한 사람 파견해가지고 돌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건 뭐 사실상 핏줄이죠. 그래서 왕족들을 구석구석 파견을 해가지고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올리면서 우리 지금 비록 공주 이 지역에 와 있지만은 죽지 않았어. 다시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어필을 좀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남조 지역의 양나라하고 상당히 돈독하게 지낸 특징 같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무령왕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국가를 다시 곳간을 채워놨어요.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무령왕이 다 만들어 놨어요. 지금 공주 지역에서 1970년대에 이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이 거의 그대로 발견이 되면서 그쪽에 유명한 역사 관광지가 되었고, 여기 이 무령왕의 무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공주의 유네스코 유적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요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무령왕의 아들이 성왕인데 이 사람도 얼마나 한 게 많았으면은 이룰성자로 이 사람을 부를까. 아버지가 지금 곳간을 채워놓고 심폐소생을 다 해놨어요. 이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백제를 점프시키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뭐 하냐면 공주로 도망온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도망을 온 거니까 집을 뭐 급하게 구한 거란 말이죠. 별로 넓지 않아요. 별로 좋지도 않고 수도로 쓰기에 공주의 공산성은 별로 그렇게 넓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주 지역의 이 수도는. 그래서 수도를 한 번 더 옮깁니다. 조금 더 넓은 데로 옮기는데 사비, 오늘날엔 여기를 부여라 그러죠. 부여. 사비로 천도를 해요. 수도를 또 올립니다. 또 옮깁니다. 그래서 여기로 왜 옮겼냐면 지금 부여 지역의 특징이 부여에서 조금 바깥으로 나가면 다 바닷가예요. 그러면 배를 타고 다른 나라 국가로 왔다 갔다 하기가 좋다란 얘기죠. 대외 진출이 용이하다. 뭔가 무역이라든지 외교 활동 같은 거 하기에 뭐 최적의 장소다. 이렇게 생각됐을 수 있죠. 자, 수도를 한 번 더 옮겨가지고 이 백제는 집이 한 3군데에 지금 연달아 보이죠. 한성에 있다가 이 공주에 있다가 그 다음에 또 부여로 갔으니까 옛날 이름으로 웅진에서 사비로 이제 천도하는 거 이런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아버지는 지방에 대한 거를 좀 정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지방 정리를 지금 좀 해놨으니까 이 성왕은 뭘 하냐면 다시 이제 중앙을 크게 좀 도약을 시켜야죠. 그래서 중앙에다가 손을 댑니다. 자, 중앙의 관청을 22부로 또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요. 행정구역 정리를 하는데 수도하고 지방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다스릴 땅이 어디가 얼만큼 있는지를 다 정확히 해놓고서 세금도 좀 걷고 나라를 좀 제대로 돌려보려는 그런 액션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성왕 때 굉장한 업적을 하나 이룹니다. 이 우리가 한강 유역을 뺏기고 나서 백제가 쫓겨 내려왔을 때부터 모든 백제 임금들한테는 어떤 미션이 주어진 거예요. 어떤 미션? 이제 우리 한강을 다시 되찾고 다시 전성기의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만한 그걸 되찾아야 된다.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막 엄청 받고 성장을 하겠죠. 성왕도 아마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자랐을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빼앗겼던 한강 유역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 필생의 사명으로 생각을 하고 성장을 했을 텐데 그걸 잠깐 합니다. 지금 신라하고 동맹 맺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신라의 진흥왕이랑 연합을 해가지고 자, 고구려 우리 공격 같이 하자. 너네 우리 고구려 공격하는 거 도와주면은 이 너네 한강 상류 지역에 있는 그 영역은 너네한테 주겠다.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죠, 백제는. 왜냐면 신라는 항상 저기 지방에 되게 조그만하게 있는 이 산맥 너머에 있는 작은 국가였고 한강 근처 땅을 준다고만 해도 되게 감지덕지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신라하고 연합을 했는데 진흥왕하고 연합을 해서 같이 고구려를 빠밤 공격을 해가지고 한강의 하류를 다시 빼앗았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드디어 이제 우리가 빼앗겼던 땅을 다시 되찾았구나 라고 굉장히 기뻐하는 와중에 신라의 진흥왕이 이제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진흥왕의 배신으로 한강의 상류 일부 유역을 크게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분노해요. 감히 신라가 우리 뒤통수를 쳐? 그래서 엄청 분노한 이제 백제가 신라의 성왕이 관산성이라는 데를 공격을 했는데 이 전투에서 성왕이 전사를 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산성 전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왕이 전투를 하다가 또 죽는다. 상당히 위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중에 이걸 또 극복을 하고 백제를 한 번 더 부흥시키려고 했었던 사람을 우리가 무왕이라는 사람을 기억을 하는 건데, 오늘날에 익산이 있어요. 옛날 이름은 금마저고요. 지금 익산도 유네스코 유적지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어마무시한 사찰 하나를 건립을 합니다. 미륵사라는 사찰을 세우고 이쪽으로 수도를 한 번 더 옮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으로 추정을 지금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수도를 다시 옮겨가지고 크게 부흥시키는 게 또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임금으로 등장을 하는 사람이 의자왕이에요. 의자왕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별로 막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죠. 근데 그거는 나중에 후대에 이 사람이 약간 조금 왜곡이 많이 된 거고, 물론 방탕하게 살았던 시기도 있습니다만 처음에 등극을 했을 때 의자왕은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신라의 대야성, 되게 중요한 성이에요. 신라로 들어가려면 무조건 지나가야 되는 성곽이에요. 여기를 빼앗고 이거를 포함해서 주변에 신라 성을 40개 정도를 뺏었어요. 이게 그 유명한 대야성 전투인데, 자기가 임금으로 등극을 해가지고 의자왕이 첫 출전에서 이런 엄청난 성과를 거둔 거거든요. 막 엄청 호전적이었다고 평가되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래서 초반에 의자왕의 업적은 굉장히 화려해요. 엄청 적극적이고 되게 화려하고 땅을 빵빵 뺏으면서 굉장한 실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의자왕의 정치를 한 10년, 15년 잘 하다가 나중에 조금 이상 행동을 보이는 그런 시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자왕 때가 되면 우리가 백제의 멸망을 얘기를 해야 돼요. 백제는 어떻게 망했냐. 자, 백제가 망하는 장면 한번 볼게요. 그 유명한 황산벌 전투가 있어요. 나중에 신라가 당나라하고 연합을 하죠. 신라가 나당연합군을 맺게 되는 건데, 사실 지금 위에서 진흥왕이 배신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나제 동맹 같은 건 없어요. 완전히 깨져버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가 황산벌 전투에서 이제 신라하고 사실 싸워야 되는데, 신라도 자기 혼자서 뭐를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당나라하고 연합을 한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고구려한테 또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고구려가 거절을 했던 관계로 당나라까지 가가지고 나당연합군을 만들게 되고요. 백제를 공격했을 때 일단은 전국에서 아마 의자왕 구하러 올 거거든요. 그리고 이 백제가 좀 친하게 지냈던 일본 애들도 이제 곧 군대를 파견을 해서 나를 구출하러 올 거다. 이런 믿음으로 의자왕이 뭘 했냐면, 일단 시간을 벌여야죠. 시간을 좀 더 킵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최후의 결사대를 이 전쟁터에 보냅니다. 계백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죠. 이 계백에 이게 아마 5,000명이라고 돼 있어요. 5,000 결사대를 황산벌이란 곳으로 보내서 전투를 하게 합니다. 이게 약간 뭔 느낌이냐면은, 우리 왜 옛날에 그 영화 중에서 스파르타 관련된 영화 나온 300이란 영화가 있었어요. 300명 가지고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이 엄청 좁은 협곡에서 이 300명의 정예병을 데리고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군대에, 페르시아 군대에 맞서가지고 싸운다. 거기서 버틸 만큼 버티다가 전멸한다 라고 하는 전설의 사건을 소재로 만든 영화였는데,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계백의 결사대는 5,000 결사대인데 5,000명 데리고 나간 거예요. 5,000 결사대가 나당연합군을 맞이를 하는데, 이 나당연합군의 군대는 한 5만이었다고 하니까 뭐 기본적으로 10배인 거죠. 일당백을 하는 사람들끼리 있었어야 되지만 전투를 4번, 5번 계속 하고 나면 사람이 지치죠. 근데 이쪽은 안 지치는 사람들이 계속 보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5,000 결사대는 전부 다 사망을 하게 됩니다. 신라 김유신의 군대에 결과적으로는 대패를 하게 되고요. 이 황산벌 전투에서 계백 장군이 죽으면서 마지막 방어선이 뚫리고 사비성까지 쭉쭉 치고 들어갑니다. 자,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수도 사비성이 함락이 되고 웅진에, 공주에 있었던 의자왕이 마침내 항복을 하면서 백제는 멸망을 합니다. 660년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얼마나 백제가 오래됐는가를 논해보면, 뭐 정확하게 몇 년이다 라고 지금 뽑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뭐 한 약 700년 정도 됐다고 계산하시면 돼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고구려도 한 700년 정도 유지가 됐었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된 거예요. 이 정도 되는 국가가 망했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백제 사람들이 와, 우리나라 망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든 이 백제를 다시 한번
부흥시켜 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고대 국가들의 특징이 망하고 나면 바로 망한 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여기에 부흥운동이라는 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백제의 부흥운동 어떻게 진행됐냐면 복신하고 도침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 두 사람이 주류성에서 의자왕의 아들 부여풍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왕으로 만든 다음에 활발하게 이 부흥운동을 펼쳤어요. 그리고 또 하나 흑치상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임존성을 중심으로 부흥운동을 전개를 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당나라 소정방이 이끄는 군대를 격파를 했고요. 성을 무려 200개나 되찾는 등등등 굉장한 전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백강전투인데 부흥운동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을 시점에 이 백제하고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던 게 이제 외나라예요. 일본인데 일본이 우리한테도 구원군을 보내요. 물론 너무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배 타고 와야 되니까 도착했을 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 있기는 했는데 외의 수군이 백제 부흥군을 지원하려고 들어는 왔는데 백강의 그 아랫부분에서 나당 연합군한테 완전히 패배를 또 당하게 되면서 부흥운동은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백제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망한 거는 굉장히 좀 허무하게 망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들을 여러분이 좀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보면은 여기 황산벌 전투 굉장히 많이 나오고 요즘에 복신과 도침에 대해서 그리고 백강 전투에 대해서도 물어봅니다. 빈출 키워드가 뭐가 있는지도 꼭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짧게 문제 나온 거 하나 보면은 뭐 간단하니까 다음 설명이 맞으면 0표 틀리면 X표를 하세요. 침류왕은 내신 좌평 등 6좌평의 관제를 정비하였다. 고이고이 신하들을 레벨을 줄을 세운 거는 침류왕이 한 게 아니고 고이왕이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다. 자, 근초고왕은 박사 고흥에게 서기를 편찬하게 했다. 가장 전성기 시기에 그거 기록을 남긴 거죠. 이거는 맞고요. 의자왕은 금마저에서 미륵사를 창건했다. 자, 미륵사를 창건한 것으로 나오는 사람은 의자왕이 아니고 무왕입니다. 무왕. 얘는 아니네요. 자, 2번 다음 괄호 안의 내용 중 옳은 것에 0표 하세요. 계로왕은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의 북위에 국서를 보냈다. 성왕은 땡땡으로 천도하였다. 성왕은 사비로 천도를 했고요. 그리고 흑치상지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부흥운동을 해요? 이 사람은 임존성이라는 거를 중심으로 백제 부흥운동을 전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념만 적용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파악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이런 내용을 적용을 해서 실제 기출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기출문제 풀이로 정리해 보겠습니다.